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이항의 민주심의 참여와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왼쪽 그림에 보면 희미하게 안쪽에 보이는 게 정지된 어떤 모습의 그 장애인이 나오는데 그것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결국 생각해보면 제목에 있는 뉴욕시가 장애인 마크를 바꿀 수 있었던 운동력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결국은 위에 제목에 있는 시민 참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줄에 큰 1번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큰 1번 해놓고 그 밑에 소가로 1번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써놓고, 자,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 국민의 권리가 나와요. 국민의 권리. 동그라미 권리 해두고, 그 왼쪽에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예시를 들었어요. 사회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보장과 연관된 국민의 요구를 국가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도를 국가가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연관되겠고, 청구권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겠어요. 참정권이랑은 다 아시죠? 정치 참여 권리니까. 그 다음에 권리만 있을 수는 없고 의무가 비례적으로 다해져야 되게 된다.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동그라미 번하고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무에는 거기 보면은 납세, 국방, 교육, 근로 네 가지가 대표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편에 보장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하고 가로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 정치 참여 연관해서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고, 따라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질을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참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7번째 줄 그 까만 부딪치 부분에 소가로 2번 정치 참여의 특징 소가로 1번을 두고, 바로 옆에 끝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해보세요. 공공의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민이 정치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로서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을 건의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번째 줄에 합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부정의한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정책에 대한 저항까지도 정치 참여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줄에 정치 참여는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 해두고, 사회 구성으로서의 정체성 획득, 개인의 자아실현에 양쪽에다 이바지한다. 개인의 자아실현에 정치 참여가 이바지하고, 또 그 사회 구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도 정치 참여가 기여한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의 정치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만큼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대의 민주주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하는 이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16번째 주인 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일단 이게 경제학 용어지만 여기 대의민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인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돼도 충분히 그
주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정치 대의민주에 적용하면은 국민이 주인이고 대리인이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라든가 행정부에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밑에 16번째 아까 그 얘기예요. 14번째 대리인인 공직자나 정치인이 주인인 말이야. 국민의 선택, 선호와 무관하게 자기 이익만 탐닉한다든가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점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17번째 끝에 정치적 무관심이 생길 수 있다. 대의민주의 문제점이 두 가지, 주인 대리인 문제와 대중의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양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자체가 정치 참여가 되겠다. 누구의? 국민의 정치 참여가 되겠다. 자, 오른쪽에 첫 줄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 첫 줄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하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 가로쳐 놓고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네 번째 줄 다음으로 두 가지야. 정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 줄에 먼저 해서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당한 국가 권력의 개인 권리에 대한 침해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정참을 통해서. 다음으로는 뭐냐?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시민 각자가 정치적 견해나 선호를 공공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첫 번째는 부정적, 네거티브의 측면에서 부당한 침해를 막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정치적 견해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서는 루소의 말이야, 군주가 일반 의지를 거슬러 권력을 남용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사용할 때는 국민은 그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겠고,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이제 공리주의 관점에서 그랬죠. 시민들이 가진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결집해서 공공정책 효과적으로 반영, 적극적으로 선을 달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뭐가? 정치 참여가. 그러니까 국민에게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을 수 있고, 네거티브죠. 그다음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정치 참여를 통해서. 거기 나온 루소의 일반 의지, 오른쪽 주석에 보면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는 개별적 의지가 되죠. 사적 의지. 그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도덕적 의지, 이것을 일반 의지라고 보고, 루소는 이 일반 의지가 주권이고 이것에 의해서 국가가 탄생하고 국가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에 어긋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저항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정치의 중요성 알아봤는데 방법은 뭐냐 할 때 그 다음 단에 소괄호 3번하고 정치의 방법을 제도적 측면과 개개인의 측면에서 양쪽에서 이미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제도적인 면은 강제성이 주어지죠. 여기는 강제성은 없어요. 그죠? 강제성이 있고 이건 강제성이 없죠. 가장 좋은 것은 법의 강제 이전에 개인의 내면의 성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좋지만 그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양쪽이 보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도적인 면에서는 선거, 투표 이게 가장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참여 방법론 중에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주민소환제에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불러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생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주민 발의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참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그러니까 제도니까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강제적인 상대성이 들어가는 제도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밑에 가상 공간에서의 여론을 형성해서, 여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형성이 되면 압력이 되어서 정치에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또 시민단체가 국가나 기업의 권력남용을 감시 견제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두 번째 개개인의 측면에서 노력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과 제도의 강제성만큼은 되진 않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복지, 안전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면서 공동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이처럼 정치 참여는 시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권력을 부여하고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기지배로서의 자유를 구현하도록 돕는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합의해서 만든 국가에 의해서 나를 다스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 지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지만. 자, 그다음에 스스로 생각한 여름에 보면은 뭐 영화 얘기인데 뭐 한 표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의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 버드라는 사람이 그 결정권을 갖게 되고, 처음에 무관심하다가 여러 가지 밑에서 다섯 번째로 보면은 하지만 이후 자신의 한 표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깨달은 버드는 자기 태도를 반성하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어쨌든 이 민주사회에서 참여가 그만큼 주인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겠습니다. 111쪽에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에 큰 이화를 두고 뜻이 이제 첫째 문단에 있어요. 자, 작은 따옴표 안에 법이나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일단 현재 법에는 반하는데 공공적이다, 비폭력적이다, 양심적이다, 이런 특징들이 첨가된 것들이다. 자, 그러면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시민불복종의 근거,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여섯 번째 손가락 1번 이론적 근거에서 네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다 근거가 다르죠. 달라요.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자, 소로라는 사람은 양심이고, 롤스는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 그러면 9글자인가요? 그 다음에 드워킨이라는 사람은 헌법정신. 싱어는 좀 긴데 11번째 줄에 산출할 이익과 손해,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 싱어는 이제 공리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과 손해,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면 손해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걸 본다는 얘기죠. 어느 것에 내가 근거할지는 사람마다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야. 순수한 개인의 양심이냐, 아니면 법의 근거로서의 헌법이냐, 헌법 정신이냐, 아니면 개인의 양심은 왔다 갔다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롤스처럼 사회적 다수가 정의롭다고 하는 것, 그것이 돼야 되느냐.
또는 공리적 시각에서 이익이 되는 산출할 이익과 손해,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는 소가로 입원하고 시민 불복종의 기원과 사례, 기원은 이제 여기에서는 로크의 저항권 사상을 들었어요. 자, 거기 마지막 문단에 본격적으로 시민사회가 성립되는 근대 로크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여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통치자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했다. 자연법에 근거해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침해하는 통치자는 저항할 수 있다. 도덕원리, 저항권 사상은 도덕원리를 근거로 부패한 권리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해줬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준 사상적 기원이 됩니다. 마지막 세 줄은 사례가 나와 있는 세 가지, 소로, 간디, 킹 목사 세 가지가 나오고 왼쪽에 주석도 나와 있는데, 소로라는 사람이 납세 거부 운동을 했다 이거야. 전쟁에 반대하면서. 그 다음에 영국 식민 통치 때 말이야, 간디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소금법 거부 운동, 그 다음에 킹 목사의 흑인 차별 철폐 운동, 저기 소금법 거부 운동 왼쪽에 있죠. 영국이 식민지 인도에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영국에서 생산된 소금을 비싼 가격에 수입하도록 하자, 이것에 불복종한 거죠. 자, 밑에 함께 나눈 가을은 그 얘기야. 그 신화적 얘기를 하면서 아들들이 싸웠는데 둘 다 죽었는데 싸움을 건 사람은 잘못이 크다고 봐서 처음에 싸움을 건 사람은 버려둬라 이렇게 했는데 여동생이 그것을 시신을 수습해줬다 이거야.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할 때 현재의 실정법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인간의 내면의 양심이라든가 윤리적인 판단이 먼저냐, 이것이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느 것에 의거할 것인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 자, 오른쪽에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그랬어요. 오른쪽에 그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한 번씩 찾아보면은 두 번째 줄에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밑에 바로 비폭력성 동그라미 안에 있죠. 그 다음에 합법적 방식으로 불의 옳지 못한 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먼저 한 후 그것이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 위쪽에 최후의 수단이 있죠. 다섯 번째, 그 사회 법이나 제도 전체에 대해서 항거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잘못된 것에만 저항을 해야지 법 전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완전히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 여학생 등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불복종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기꺼이 감수할 거고, 일단은 현재 실정법을 거부한 거니까 처벌하면 받겠다. 그 여학생 팔꿈치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공개적 활동을 통해 공동선을 지향해하며, 공개적, 혼자 할 수 있긴 한데 공개적이고 공동성 지향, 나만의 사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어지죠. 여학생 머리 위에 있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옆에 기본권 보여서 7가지 정도를 정당화 요건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홉 번째 줄에 별표해두고 그 세 줄 이해하면은, 이 중에서 이제 비폭력성의 요건을 생각해 보면은 폭력의 개념이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참 합의하기 어렵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 성격의 폭력도 폭력이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논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소괄호 4번하고 시민 불복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14번째 줄 스몰이 실정법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자, 바로 윗줄에 개인의 양심이든 정의관이든 이런 것을 근거로 말이야 법에 대한 저항이기를 정당하기 때문에 현재 실정법은 아무래도 약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헌법 소원과 같은 합법적인 저항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마련해두고 있는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에 가기 전에 현재 법 안에서 헌법 소원 같은 저항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는 그 밑에 겉으로는 사회정의나 양심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집단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 또는 개인의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도 혼자도 비폭력장 그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왼쪽부터 시민불복종의 이론적 근거, 기원과 사례, 정당화 요건, 한계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 두 줄에 우리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이나 한계를 음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역시 시민불복종 개념도 모두가 다 아주 깔끔하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자, 생각이 쌓이는 겨울에 보면은 그 드워킨 얘기가 나와요. 왼쪽에 그 헌법 정신을 강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의 이론적 근거로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양심 기반 시민 불복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정의 기반 시민 불복종,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정책 기반 시민 불복종. 양심 기반 이건 뭐냐면은 말하자면 다섯 번째 도덕적 의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서 개인의 양심에 어긋난다 해서 도망간 노예를 붙잡아서 넘긴다든가 이런 것들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정의 기반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흑인이 백인의 좌석에 앉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올바른 정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반대하는 것. 그 다음에 정책 기반 시민 불복종의 예로서는 이게 이제 양심 기반 비도덕적이라든가 정의 기반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밑에 세 번째로 자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복종하는 경우다 해서 예로서 어떤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이용해서 자국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핵무기 자체에 대해서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오른쪽 쉬운 해설을 보면 드워킨에 있어서는 이 시민불복종의 유형을 양심 기반, 정의 기반, 정책 기반 셋으로 구분했지만 하나의 사례에 이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중첩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